저의 강의는 사실은 사회과학적 또는 문화인력적 입장에서 현대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생활하는 도시인들이 왜 어떤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와 또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을 벌여 나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마음 챙김이라든가 또는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마음에 기울이는 새로운 방식의 내면적 자아를 획득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조금 더 사회구조적인 설명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 명상자란 도시를 영구적으로 떠나지 않으면서도 일 중심의 삶에서 마음 수행의 삶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내면의 영성과 명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시의 경쟁중심적, 성취중심적, 소비중심인 삶에서 벗어나 영성, 마음 수행을 통한 대안적 자기인식과 사회적 실천을 구성해가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일상성의 가치를 두는 사람을 저는 도시명상자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수행을 통해서 이 참자를 구성해가는 여러 가지 한국인들의 움직임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 일상적인 걷기나 명상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이룩한다. 스님이 왔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왜 도시인들이 많이 가다가 신호등이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쓰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명상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목적 지향적으로 어딜 가다가 갑자기 어떤 신호등에 의해서 자기가 잠시 멈췄을 때 내가 나의 현재 상황을 단순히 1분, 2분만이라도 점검하고 내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들어보고 그것을 챙겨나가는 형태, 그것이 도시 안에서의 걷기 명상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또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태도시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것. 우리는 임금노동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지만 임금노동을 위해서 어느 시간 노동을 합니다. 이것을 타율적 임금노동, 타율노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어떤 관계를 만들고 어떤 부분에서 운동을 벌여나가는 사회적인 관계적 노동을 자율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돈도 받지 않으면서 갑자기 미국 드라마 미드 그 팬클럽에 가면은 막 자막 빨리빨리 해석해서 올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그러면 누구씨가 올려진 자막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하면 그곳에서 인정을 받는 거. 이게 일종의 자율적이고 관계적 노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가능성들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도시에서의 자본주의 삶이라는 것은 타율 임금 노동만 유일한 노동이다. 나머지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장적 가치가 없거나 하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다 위임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타율 노동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점점점 자기 노동으로부터 스스로 소외하는 경험을 많이 갖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회복으로 급격한 소비들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찾거나 아니면 한 방에 지르는 형태의 소비를 통한 나의 사회적 자아를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상이라는 것은 도시 명상자가 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다양한 활동들 사이에 마음과 심적, 정신적, 어떤 무슨 물질적 균형과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펙을 쌓는 행위라든가 나의 외모를 가꾸는 행위에만 돈과 시간과 정성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나의 비어가는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위해서도 돈과 시간과 정성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개발의 시대에서 자기돌봄의 시대로 우리는 마음의, 사회적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이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에 가거나 아니면 무건 수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것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템플스테이트에 간다고 해서 불교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대의 명상가들은 종교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전통에서 오는 많은 수행과 명상의 방법들을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성이나 명성이 굉장히 명상이 활발하게 도시인의 삶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종교인이 늘어난다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순례의 원래 의미가 뭘까요? 순례는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정체성, 자기갱신, 셀프 리뉴얼, 자기갱신을 위해서 소위 종교적으로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곳에 가서 그 신성한 힘이 있는 장소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여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순례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목적지는 정해졌지만 목적지를 가는 여정에서 불규칙성, 모험, 또 어떤 부분에 이질성을 경험하고 자기의 편협하고 규범적인 자아를 확장하는 행위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순례도 있습니다. 치유사를 만나서 갑자기 치유를 받고 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어떤 형태의 병이 있다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고 그 순례의 과정에서 다양한 스승들을 찾아서 결국 자기가 명명한 그 질병을 고치고 돌아오는 행위, 이것을 의료순례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출가를 합니다. 출가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세속적인 집을 떠나서 세속에서 이룬 재산이나 가치, 신분, 명예를 다 포기하고 새로운 여정을 만들어가는 행위인데, 집 떠나는 사람은 어떤 집이라는 어떤 규율체제라든가 아니면 규범체제를 벗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출가라는 행위를 좋지 않게 봤죠. 하지만 현대의 출가라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 단기적 기간으로 출가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월정사라든가 정토회에서 이제 출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100일 출가, 30일 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도시 명상자가 된다라는 것은 항상 내가 고통 있는 존재고 괴로운 상태이고 나는 떠나고 싶고 내가 항상 뒤처진다라는 어떤 느낌 때문에 어떤 방식의 불온한 질병적 형태로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고 심리적 정치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단순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치유적인 형태의 자아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누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치유적 자, 세라피틱 셀프라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매우 자기만 느끼는 고유한 개별적이고 사적인 감정을 생각해서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풀어내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질병화 시켜내는 것, 또는 자기가 마음이 우울할 때 우울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우울증이라고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시 명상자의 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감정적 올바름이라는 개념 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 상사 앞에서는 어떤 감정을 드러내야지 올바른 것이지,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어떤 관계를 봐줘야 되지, 최근에 20대 여성들에게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빠가 이 딸 바보라고 자기 스스로 정의 내린 아빠가 맨날 우리 딸은 애교가 없어, 남의 딸은 애교가 많다는데 나는 딸다운 딸을 기르고 싶었다, 이런 주장을 하신대요. 애교라는 말이 한국과 일본에 밖에 없는 단어인 건 아시죠? 이게 굉장히 젠더화된 감정의 올바름의 상태인 거죠. 왜 젊은 여성들은 항상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어떤 상대자, 특별히 남성에게 젠더화된 형태의 감정적 올바름, 누군가에게 허수음과
나약함을 보여주면서 자원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상태로 계속 요청받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의 상태를 내비쳐야 할지 몰라 사회적 관계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행복에 대한 집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매매하고 있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공허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마치 최고로 도달해야 될 자원이고 마음의 상태처럼 또는 감정의 상태처럼 하면서 행복을 매매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졌죠. 우리가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고 동시에 사회적인 감정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행복해도 한국 사회가 맨날 뭐 전쟁의 공포, 우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아니면 그것을 미끼로 한국에다가 무기를 팔겠다라고 나서는 외부인이 있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심리적 방어를 통해서 나 지금 너무 외롭고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대화할 수 없어요. 저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자신을 치유가 필요한 수동적 상태로 만들어내면서 약자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도시 명상자의 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도 바꿉니다. 굉장히 많은 예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금융 자본주의의 메카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물질적인 행복을 너무 추구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행복감에, 상대적인 이 자만심에 이제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 헛개비자라고 느끼면서 이 불교 수련들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들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환경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도시 안에서의 청년들이 주거 공간의 부족이라든가 도시 안에서 생태계의 파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먹고 사는 주거 공동체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주거 공동체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70-80만 원 이하로 이제 다운시키고 농작물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아이를 함께 기르는 나름대로의 도시 안에서의 수행적 공동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에 통한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관계성 또는 역사적 문제 안에 자기를 재위치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은 한국의 도시가 요청했던 과도화된 모든 감각과 모든 나의 능력이 최고로 활성화된 상황을 요청하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비활성화 시켜내는 장기적인 마음과 노력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비활성화라는 상태가 도피나 아니면 고립이 아니라 삶의 번잡스러움으로부터 단순히 비껴난 것이 아니라 또는 칩거나 고독, 격리의 상태로 나의 단독자 중심의 비활성화가 아닌 것이죠. 나의 노력과 시간과 애정을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고 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여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이런 관계 맺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수행자로 부를 것입니다. 수행의 개념이 더 이상 종교적인 칩거나 명상에 개별화된 어떤 마음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시민 되는 것에 대한, 그렇지만 그것이 집단적이고 공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매우 개별적인 상황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찰스 테일러가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것, 명상하는 것, 도시 명상자가 되는 것은 자기 진실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진실성을 회복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 진실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조건에 밀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근대적 성공의 허구를 밝혀내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저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행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제 도시 속에서의 명상을 하는 그런 삶을 젊은이들은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나 하지 않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기성세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강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은 하고 싶지만 좀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 다수로 이렇게 본인들의 의견을 막 강요하시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가도 이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서로 살아온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대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급격한 경제 발전을 겪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지금 매년 대졸자가 54만 명입니다. 그런데 소위 이 젊은이들의 부모 세대, 386 플러스 알파 세대들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직장, 전문직, 의대, 치대, 한의대 나오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정규직은 다 합해서, 공사 다 합해서 몇 자리게요? 2만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대로 작아서. 54만 명의 한국에 괜찮은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부모 세대가 판단하기에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본인의 모든 경제적인 부를 자식한테 투자했어요. 투자가 나왔으면 이게 환수가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 자식이 맨날 방황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협박까지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 한국 떠날 거야. 나 일본 가서 알바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래! 라고 막 해요. 그러면 부모가 왜 이러나 하는데, 지금 그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개인적인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성품이나 게으름의 여부라든가 능력 여부를 잠깐 환원시키면서 이 젊은 세대에게 무슨 기대를 하죠. 역사적 경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면 고용의 시대가 불과 15년 전에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54만 명이 젊은 사람들이 졸업하는데 2만 명의 소위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애 어디 다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직종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52만 명은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불려집니까? 루저, 찌질이라고 불려줘요.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그러면 54만 명 중에서 2만 명 들어가면 내년에는 또 54만 명이 졸업하고 또 굉장히 축적된다라는 거예요. 임금노동, 타일노동과 사회적 관계적인 활동과 또는 자활노동을 결합해서 나름대로 삶의 밸런스를 추구하고자 하면서 고된 자아 성찰의 과정을 겪는 자식들을 헛된 꿈을 쫓는 사람, 제정신 못 차린 사람이라고 간주해버리죠. 그래서 고통은, 낙인은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자기에게 감정과 사랑을 나누는 나의 부모로부터 낙인이 옵니다. 부모로부터 자기가 낙인을 받는 거예요. 대기업 좋다? 아니다. 대기업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인격적인 그 관계성을 확장하는 그 양질의 일터가 좋은 것이다. 아니면 일을 이 30시간 이하의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한 어떤 형태의 액티비즘에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얼터너티브 라이프다. 대안적으로 좋은 삶이다. 이런 방식의 규범과 가치의 다원주의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성찰 명상이라는 것은 혼자 개인이 그 다원주의적 자기 진정성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출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경로를 우리가 지원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잃을 수 없는
그 도달할 수 없는 기대 수준을 낮추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내 기대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줬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고 실망할까 라는 것 때문에 일상적으로 계속 조금씩 이렇게 이 수위를 높이면서 계속 부모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럼 부모가 아니 청년 우울증이 많다더라, 청년 자살이 많다던가 하면서 어떤 부분에 약간씩 포용적인 수용을 해나가면서 협상에 이르는 길을 알아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원주의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좀 만들어내자, 그런 좀 주장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혼자 애써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종교적으로 인류가 수행해왔던 다양한 자기인식의 방법론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면서 시작해보자, 이런 답변인 거죠. 네, 제가 좀 사교육 열기로 되게 유명한 지역에서 좀 오래 살고 있는데요. 학부모님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밤에 밤 한 8시, 9시 되면 학원가 쪽으로 차들이 쭉 줄을 서요. 그것 때문에 좀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는 대체 왜 이럴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서대문구 같은 지역의 예를 들면서 부모끼리 서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돌봄을 이제 서로 품앗이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많은데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이 사교육 열기가 잦아들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다 했더니 몇 분들께서 거기는 좀 못 사는 동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오늘 강연에서 내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이런 도시의 삶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이것에 되게 쫓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내던지질 못한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됐을 때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도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그리고 제 삶을 성찰하고 스스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와중이지만, 사실 자본주의라는 사회 안에서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거기에 그냥 부지런히 쫓아가기도 바쁜 그런, 모두가 이제 숭배하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그저 따라가기에, 부러워하기에, 선망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이 정말 이루어지는 게 가능할까? 그게 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연구를 하셨던 또 학자이시고 교수님이신 만큼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그 부모님들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 계승하고 유지할 것이 있던 거죠. 품앗이, 공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말아나지 않고 또 간파해가지고 무엇을 제공하는 호혜, 이런 개념이 있었죠. 이것은 비자본주의적 삶의 스타일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위들입니다. 소비자가 됐을 때 가장 자기를 권능화하고 권력화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소비가 계속해서 내가 이룰 수 없는 형태의 양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지불하면 무언가 계속 소비자가 돼서 내가 권능감을 간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느낌뿐이지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더미로 만들거나 파산케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끊임없이 오늘도 카드빚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은 형태의 노동, 성노동,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나를 몰아세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데서 일하러 나갔을 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부탁하려면 평소 때 사회적 관계를 해놓은 사람한테, 친밀한 관계를 해놓은 사람한테 우리 아이 좀 봐줘 라고 부탁하지, 친밀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아이를 맡깁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없고 도시에서 점점점 자기가 고도의 그 고비용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통한 신뢰, 자원의 공유, 호혜적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위기를 메우는 이런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의 공유. 어쨌든 구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좋은 자리, 성공, 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행복감과 이 풍요로운 삶의 미학화로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미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진정성이라든가 자기 진실성에 직면하는 외롭고 고독하고 조금 더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는 한국인들을 종말론적 예언에 의해서 에휴 그게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다원주의적 가치를 삶이 미학화하는 중요한 행위로 보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 다원주의적 문화가 굉장히 핵심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좀 보내주세요.